전자세금계산서에 이어서 현금영수증 제도를 소개를 할까 합니다. 현금영수증 제도는 전 세계에서 아마 한국이 거의 유일하게 운영하고 있는 시스템인데요. 2005년부터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스템의 기본 목적은 이제 사업자 간의 거래는 세금계산서를 통해서 대부분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정상화가 되었는데, 그런데 이제 일반 국민을, 일반 소비자를 상대로 하는 그러한 그 사업체들, 대부분 뭐 음식점이랄지 무슨 조그마한, 그러니까 자영업자들이죠. 이런 사업자들의 경우에는 매출을 하고 나면은 세금계산서가 아니라 그냥 영수증 정도를 발급하게 되죠. 그런데 영수증은 어떤 검증 기능 같은 것이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그걸 영수증을 발급 안 해도 요구하는 사람도 과거에는 별로 없었고, 그래서 자영업자 또 최종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그러한 사업자들은 부가가치세나 또 그로 인해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소득세나 이런 부분에 대한 그 탈루가 많이 있었죠. 그래서 그걸 막기 위해서 현금으로 대가를 지급하는 그러한 최종 소비자들이 현금 영수증을 받도록 그렇게 하는 시스템인데, 지금은 이제 대부분의 사업자가 현금을 받으면 현금 영수증을 발급하도록 그렇게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받는 사람 입장에서도 현금 영수증을 받은 액수의 어떤 일정 비율을 소득세를 신고할 때 공제를 해줍니다. 그래서 현금 영수증을 받을 유인이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이를 통해서 이제 그런 최종 소비자를 상대로 하는 업종들에 대한 세금의 정확한 과세를 도모할 수 있게 만들어진 시스템이 현금 영수증 제도입니다. 그래서 현금 영수증을 발급한 실적은 2015년의 경우에 통계를 보면은 민간 소비 지출의 13.7%, 그러니까 한국 GDP의 상당 부분을 현금 영수증이 커버를 하고 있다. 뭐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최근 통계를 보면은 현금 영수증을 발급하는 사업자의 수가 약 350만 명이라고 제가 최근에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금 영수증을 발급하는 흐름은 아까 전자세금계산서와 약간 흡사한 측면이 있습니다만은 최종 소비자가 이 재화나 물품을 공급하는 사람에게 현금을 지급하면은 그 사업자는 이 현금 영수증 제도를 운영하는 사업자에게 그 부분을 자료를 보내고 그 사업자가 승인을 하면은 영수증을 발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업자는 또 그러한 정보를 국세청에 통보를 하고, 또 나중에 이제 그게 제대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현금 영수증을 발행하는 그 사업자나 또 이 최종 소비자, 이 돈을 지급하는, 현금을 지급하는 사람 모두가 이로 인해서 현금 영수증을 발급받음으로 해서 나중에 소득세를 신고할 때 일정한 인센티브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스템이 운영이 원활하게 돌아가도록 되는데, 이 시스템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나라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이 현금 영수증 시스템을 검토하고 있는 그런 나라들이 상당수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한국 국세청이 어떻게 IT 기술을 조세행정에 활용해 왔는지에 대해서 이제 개괄적으로 설명을 드렸는데요. 그래서 국세행정에 그러면 어떤 효과를 가져왔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좀 살펴볼까 합니다. 가장 기본적으로는 국세청의 기본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이게 사무가 자동화됨에 따라서 능률이 향상되고 또 세무행정이 굉장히 어떤 그 효과가 높아지는 그런 결과를 가졌는데 사업자를 등록하고 납세자의 신고서를 처리하고 자료를 확인하고 탈세 혐의자를 찾아내고 하는 그러한 굉장히 손이 많이 가는 그런 번거로운 일들을 상당 부분 정보 시스템이 해결해 줌으로 해서 세무공무원의 일상 업무가 온라인에서 처리되고 관리되고 하면서 부담이 많이 줄었죠. 그래서 서류 작업과 또 옛날에는 그 다 세무 관서별로 커다란 그 서류 보관 창구가 있었지만 지금은 없죠. 그래서 이런 서류 작업과 보관 등이 불필요한 그러한 업무 환경으로 바뀌었고요. 이러한 그 번거로운 업무에서 해방된 인력이 납세 의무 이행을 위한 그러니까 강제, 그러니까 리스크 매니지먼트나 아니면은 의무 이행을 촉진하는 홍보나 이런 어떤 서비스 업무에 투입이 가능함으로 해서 전반적으로 납세 성실도를 높이는 데 기여를 하게 됐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정보 시스템을 통해서 과세의 근거를 수집을 하고 그 근거를 통해서 과세함으로 인해서 납세자가 그 정당성을 인정을 하죠. 그래서 다소 세금이 많이 나왔다 하더라도 그 근거가 명확하게 제시가 되면은 납세자가 거기에 대해서 그 저항하는 그 조세 저항이 많이 감소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조세 정보 시스템을 통해서 어떤 소득세의 종합과세와 같은 어떤 더 형평성이 제고되는 그러니까 누진율 아까 설명드렸던 누진율에 의한 과세가 가능해졌기 때문에 과세의 전반적인 공정성이 높아진다고 말씀드릴 수도 있죠. 그리고 이제 효과적인 리스크 매니지먼트를 말씀드릴 수 있는데 다양한 분석 기법으로 축적된 정보를 분석해서 납세 의무 이행을 회피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그러한 무기를 갖추게 된 거죠. 그래서 지금 아마 일반적인 인식은 탈세를 통해서 얻는 이익보다 발각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위험이 크다는 인식이 이제 일반화되었고, 그래서 국세청이 스스로 그러니까 큰 힘을 들이지 않아도 납세자의 신고 성실도가 많이 향상된 그런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납세자 입장에서 보면은 그 다양한 방식의 납세자 서비스가 가능해지면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 소득세를 신고하는 데 있어서 얼마를 신고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얼마나 소득이 발생했는지에 대해서 국세청이 자료를 먼저 제공을 해줍니다. 마찬가지로 부가가치세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국세청이 이 정보 시스템을 통해서 그러한 그 납세자를 위한 정보, 그러니까 국세청을 위한 정보지만 그게 결국은 납세자에게는 굉장히 편리한 정보를 관리하고 그걸 또 제공도 하고 해서 납세자의 편의도 증진하고 납세 협력 비용을 감소하는 그러한 효과를 가져왔죠. 또한 조세 행정에 있어서 부패 문제가 고질적이었는데 이러한 부패 가능성을 크게 축소를 하고 전반적으로 국민이 납세자가 정부를 신뢰하는 그러한 효과도 가져오게 됐죠. 그래서 과거에 아까 얘기했다시피 제가 지역 담당제 그리고 현재는 기능별 조직으로 바뀌어서 그게 우리 조직의 시스템 자체가 바뀌었다고 했는데, 과거 지역 담당제 하에서 조세 공무원이 재량적 자의적으로 과세할 수 있었던 데서 발생하는 그러한 납세자 불만이 현저히 감소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세청은 과거에 제가 국세청에 들어올 때 가장 부패한 조직, 욕을 많이 먹는 조직으로, 그래서 그런 그 측면이 있었는데 지금은 가장 능률적인 조직, 신뢰받는 조직으로 변했다고 그동안의 노력을 통해서, 특히 IT를 통해서 그러한 변화가 이루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계량적으로 이러한 IT 시스템이 조세 재정 수입에 어떻게 기여를 했을까를 생각해 보면은 1997년 처음 TIS가 통합 시스템이 도입됐을 때 한국의 GDP가 570억 불 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2017년의 경우에는 거의 3배 가까이 증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국세청 정원은 한 25% 증가한 그런 결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결국은 GDP가 늘어나고 세수도 굉장히 늘어나는 그 과정에서도 국세청의 인력이 크게 증가하지 않고도 그러한 업무를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이러한 정보 시스템의 공이 상당히 크지 않나 그렇게 이해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한국 국세청이 이처럼 어떤 정보 기술을 이용해서 성공적으로 조세 행정을 펼칠 수 있었던 데에는 반드시 그 이유가 있겠죠. 요인이 있었겠죠. 그래서 그러한 요인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제 조세 행정 조직 외부의 요인을 먼저 살펴보자면은 국세청이 이러한 정보 시스템을 도입하고 활용할 수 있는 사회 기반 시설과 제도가 존재했다는 거,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한국은 1969년에 주민등록 번호라는 어떤 국민을 한 사람 한 사람 식별할 수 있는 번호를 모든 국민에게 부여를 했습니다. 태어나면은 그 번호가 부여가 됩니다. 근데 이제 이 같은 주민등록 번호가 부여된 거는 사실은 안보상 이유였어요. 남한과 북한은 오랫동안 지금 한국전쟁 이후로 대치 상태에 있었고 또 서로 그 안보에 상당한 위협을 느끼고 있어서 똑같이 생긴 남과 북의 사람들이 오가면서 그러니까 어떤 스파이 활동을 하고 어떤 사회 교란 활동을 하고 하는 것에 대해서 경계심이 굉장히 높았죠. 그래서 그 사람의 어떤 정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되는데요. 이제 우리가 그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해서 정보를 관리를 하는데 그러한 그 정보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키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그 개별적인 그러니까 개인의 그 정보를 통합하고 또 그걸 관리하고 할 수 있는 어떤 키가 필요한데 그 주민등록번호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 키가 된 거죠. 또 그 외에도 호적이랄지 부동산 등기제도 등 그 전산을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과세를 위한 그 전산 정보가 전산할 수 있는 정보가 한국에는 이미 많이 존재하고 있었죠. 그리고 이제 특히 1993년에 시행된 아까 금융실명거래제 아까는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금융실명거래법이라는 것이 1993년에 시행이 됐습니다. 금융실명거래법은 은행 등을 통한 그러니까 모든 금융기관의 거래는 반드시 본인의 이름으로 해야 된다는 법이죠. 과거에는 타인 명의로 거래를 얼마든지 할 수 있었죠. 그래서 타인 명의로 통장을 개설하고 그걸로 거래를 합니다. 그러면은 그 사람에게 발생한 어떤 여러 가지 그 정보가 타인의 이름으로 돼 있기 때문에 과세를 하는 데는 굉장한 장애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금융실명거래법을 통해서 사회가 투명해지는 그런 효과를 가져오게 됐고 모든 사람의 어떤 그 과세 정보도 이러한 그 아까 주민등록제도와 금융실명거래 또 여러 가지 다른 기타 제도를 통해서 그 투명하게 파악할 수 있게 된 그런 효과가 있었죠.
또한 2000년경에는 신용카드 사용을 그 정부가 대대적으로 장려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금을 사용하지 않고 신용카드를 사용하도록 장려를 했는데 거기에는 국세청의 노력도 상당히 기여를 했죠. 신용카드 사용을 하는 경우에 사용액의 일정 금액을 지금도 소득세를 신고할 때 공제를 해줍니다. 그러한 인센티브도 부여를 하고 과거에는 2000년경에는 신용카드 사용을 해서 국세청에서 사용카드 내역 중에서 일부를 추첨을 해서 복권식으로 복권처럼 로터리처럼 당첨된 사람에게는 그 어떤 그 상을 주는 그러니까 금액 어떤 일정한 금액을 지불하는 그러한 그 이벤트도 뭐 오랫동안 이어가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금융실명거래법이랄지 신용카드 사용의 보편화랄지 이런 것들이 사회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또 과세자료의 신뢰성이 높아지는 그런 효과를 가져오게 한 겁니다.